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동학제 제1권 산호의 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에 우아미와 별림이가 은밀한 밤을 보냈지요.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라고 호령을 합니다. 별림이는 보따리를 싸들고 나갈까? 아니,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조리돌림을 당할 건데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우겨야 할까? 아니면 우아미하고 어디론가 달아날 때까지는 꾹 참고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암내 피우는 바다로 연결합니다. 제1권 산호의 딸. 나비가 너울거리고 길 옆에 가로놓은 시냇물이 깔깔거렸다. 멀고 가까운 데서 닭들과 개들이 웃으면서 소리쳐댔다. 세상에는 축복의 물결이 들끓고 있었다. 별림이의 가슴은 일렁거리고 있었다. 웃음이 넘쳐나고 있었다. 춤을 추고 있었다. 간밤 이우암을 만난 환희가 몸속에서 샘솟고 있었다. 사랑이 그녀를 그렇듯 미칠 듯한 환희에 들뜨도록 만들고 있었다. 별림이는 속으로 그렇다, 그래 하고 중얼거렸다. 샌님 신중보가 생각날 때마다 이우암 총각을 떠올리자고 생각했다. 이젠 그 신중보를 잊을 수 있을 듯 싶었다. 아니, 잊는다기보다는 나이든 신중보가 아닌 젊고 싱싱한 또 하나의 신중보를 소유하게 되었다. 고향 마을의 상전이었던 신중보보다 이우암의 풍채나 얼굴이 훨씬 듬직하고 수려했다. 그녀는 걸으면서 하늘님을 불렀다. 자기로서는 이우암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은 그녀 나름의 심고였다. 사실은 남편인 지역보하고의 만남보다 이우암하고의 만남이 운명적으로 더 앞서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심고했다. 어쩌면 이우암이 자기를 면천해주고 지역보에게 시집을 보내준 신중보의 분신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구 연안의 갯벌밭에서 이우암은 갯지렁이를 파고 있었다. 별림이는 첫눈에 그가 이우암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우암의 몸이 바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바다는 없고 이우암이라는 그 한 사람만 있는 듯 싶었다. 가슴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뛰었다. 간밤의 환희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바다가 기우뚱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썰물이 진 바닷물은 갯벌밭 아래쪽에서 술렁거렸다. 별림이가 한동안 멍히 서 있는데 막둥이네가 옆으로 다가왔다. 무엇을 그렇게 넋을 빼고 보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머리털이 유다르게 새까만 막둥이네는 키가 작달막했다. 목이 자라처럼 짧고 엉덩이가 펑퍼짐했다. 언제 보아도 알이 통통 베어 있는 듯 싶은 막둥이네는 별림이의 얼굴을 흘끗거렸다. 몸차림도 훑어보았다.
바다에 갯것을 하러 나온 여자가 웬 농지기를 걸치고 나왔나 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럴만했다. 별님이는 농 속에 아껴두었던 흰 저고리와 쪽빛의 자락 치마를 입고 나온 것이었다. 머리도 기름을 발라 빗었다. 옷이나 기름을 아껴 무엇하랴 하고 그녀는 생각했던 것이다. 누구한테 곱게 보이려고 그것들을 아껴 모셔두기만 한단 말인가. 별님이는 숨이 가빠져 있었다. 얼굴에는 홍조가 번져 있었다. 막둥이네를 따라 치맛자락을 걷어 올려 새끼 허리띠 속에 찔렀다. 속옷을 걷어 올렸다. 집신을 허리에 찼다. 그녀의 늘씬한 다리통이 투명한 햇살 아래 드러났다. 옷고름을 풀고 오른팔 하나를 옷소매 밖으로 뺐다. 팔이 뽑혀 털렁거리는 소매를 허리띠 속에 찌르고 옷고름을 맸다. 그녀의 한쪽 팔과 어깨와 겨드랑이가 드러났다. 별님이는 막둥이네를 뒤따라 갯벌밭으로 들어섰다. 남녀가 유별하다지만 갯바닥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여자들은 낙지나 문어를 잡기 위해 희고 고운 속살을 부끄러움 무릅쓰고 드러내 놓곤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갯지렁이를 파는 이우암의 옆을 지나갔다. 이우암은 최돌쇠와 나란히 엎드려 갯지렁이를 파고 있었다. 검푸른 갈팔에 담긴 바구니 속에다가 갯지렁이를 던져 넣었다. 검은 갯벌밭 속에서 파낸 갯지렁이는 몸통이 분홍빛이고 머리 부분이 옅은 남색이었다. 전날 갯지렁이를 파놓은 사람들은 벌써 배를 저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고들 있었다. 이우암과 돌쇠들도 서둘러 나가야 했다. 이 썰물이 밀물로 바뀔 때 고기들은 한바탕 입질을 푸지게 해줄 터였다. 그 참수를 놓치지 않고 낚싯줄을 들이워야 하는 것이었다. 지나가는 별님이의 눈과 최돌쇠의 눈이 마주쳤다. 이우암이 일손을 멈추고 몸을 일으켰다. 별님이는 아랫도리에 힘이 빠졌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숨이 가빠졌다. 막둥이네는 남정네들을 흘끗거리며 물 아래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녀는 채머리 젓는 버릇이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야릇하게 한번 흔들고 몸을 모로 꼬면서 진저리를 쳤다. 아이들을 줄줄이 6이나 낳았다. 헌막둥이만 둘이었다. 이제 하나 더 낳으면 헌막둥이가 3이 될 판이었다. 막둥이라고 이름 지은 아이가 3살인데 그녀는 살결에 윤기가 돌고 탐스러워졌다. 머지않아 다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튼실한 남정네를 둔 주제인데도 그녀는 외간 남정네들을 보기만 하면 채머리를 저으면서 몸통을 모로 꼬고 진저리를 치곤 했다. 별님이도 막둥이네처럼 진저리를 쳤다. 갯벌밭에 괜 물에서 되쏘인 햇살이 그녀의 눈으로 날아왔다. 그녀는 어지러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틀거렸다. 막둥이네가 비틀거리는 별님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자네 뭔 좋은 일 생겼는가 보다. 막둥이네가 호들갑을 떨었다. 별님이는 흠칫 놀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간밤 이우암이 내 방에 들어왔다가 간 소문이 벌써 마을 안에 퍼졌을까? 이우암이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을까? 그랬다면 끝장이다. 지역보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그 소문을 접하게 되고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휘저으려 들 것이다. 어찌하랴 당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되면 지역부와는 끝난다. 이제 터놓고 이우암하고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 어디론가 떠나가야 한다. 옷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이우암과 함께 들판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차라리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좋겠다. 막동이네는 손놀림이 열셌다. 그녀는 바지락을 거듭 파내곤 했다. 별림이는 바지락의 눈을 찾을 수가 없었다. 바지락의 눈이라는 것은 갯벌 속에 들어 사는 바지락이 내놓은 숨구멍이었다. 그것은 뱁새의 콧구멍만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별림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를 않았다. 어지럽고 숨이 가빴다. 그녀의 눈앞에는 앞으로 그녀 자신에게 닥쳐올 암울한 운명의 그림자가 자꾸 얼씬거렸다. 이우암과 지역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마침내 지역보는 이우암에게 칼을 들이댔다. 이우암도 칼을 들었다. 지역보는 어깨에 차고 있던 화승총을 들이댔다. 그녀가 낳아놓은 아기가 이우암을 닮은 아기였다. 그 아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려고 하는 지역보의 모습과 그것을 말리려고 악을 쓰는 자기의 모습이 보였다. 이우암과 최돌쇠가 갯지렁이 바구니를 들고 선창으로 가고 있었다. 별림이는 떠나가는 이우암과 차돌쇠가 탄 배를 망연히 보고 서 있었다. 그 배가 그렇듯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배는 두루뭉술이한 뱃머리를 번쩍거리는 물결들 속으로 들이밀었다. 이우암이 노를 젓고 최돌쇠는 배 이물에 앉아 있었다. 문득 그녀는 슬프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이우암이 그렇게 배를 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다시 육지로 나오지 못하게 될 것 같았다. 무슨 큰일인가가 머지않아 벌어질 것 같았다. 별림이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큰 바람을 예고하는 듯한 찢어진 선녀 날개 같은 구름 한 가닥 보이지 않았다. 바다 이쪽 저쪽을 둘러보았다. 회령진에서 온 군선들도 없었다. 군선은 가끔씩 독수리같이 나타나서 참새떼 같은 고기잡이 배들을 유린하는 수가 있었다. 고기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애매한 어부를 끌어올려 곤장을 치기도 한다고 했다. 별림이는 왜 이렇듯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고기잡이를 나가지 말고 그냥 들어와 버리라고 이우암의 배를 향해 소리쳐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다. 갯벌밭에는 아낙네들이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오래 전부터 곡기를 맛보지 못하고들 있었다. 목숨줄을 바다의 생물로서 이어가곤 했다. 눈이 벌어지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바다로 기어 나왔다.
물론 산으로 송기를 벗겨 먹으러 가거나 나무를 캐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극소수였다. 송기 벗겨 먹다가 고참봉네 종들한테 붙잡히면 혼쭐이 나곤 했다. 근처의 산들은 거의가 고참봉의 소유인 것이다. 바다에는 통나무 배들이 점점이 떴다. 근동에 배라고 생긴 것들은 나무 접시 같은 것까지도 모두 바다로 기어나간 것이었다. 모두들 낚시질을 하는 것이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객가 사람들에게 고기는 흉년을 날 수 있는 유일한 구황식품이었다. 내덕도 안에 불알 달린 사람들은 강보에 쌓인 아기이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고 가릴 것 없이 모두 수군의 보인들이었다. 수자리를 사는 대신에 수군들과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양식과 고기를 잡아서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고도 군포는 군포대로 물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이면 날마다 고기를 잡아 말려야 했다. 고기 잡아 바치고 군포 물어주기가 겁나 군관청으로 찾아가서 아주 수자리를 살아버리겠다고 나서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수군 장교들이나 졸병들은 아주 자기들이 말 안장 짜듯이 짜고 남 주지 않고 자기들만 수자리 살아 먹으면서 섬 개투성이들의 기름짜 먹기로 작정들을 하고 있었다. 회령진 수군의 장졸들은 벼슬 사느라고 들인 미천 뽑아내기에 눈이 시뻘개져 있는 마노를 등에 업고 근처 어민들의 기름짜 먹기에 이골이 날 만큼 나버렸다. 외선과 병선. 바다 한가운데에는 흰 물러울 자락이 뚜렷하게 일어났다. 밀물이 지고 있었다. 그 흰 물러울 자락을 통통배 한 척이 누비질하고 다녔다. 그 통통배는 닭들 가운데서 봉이었다. 통통배는 두려움 없이 바다 안을 휘젓고 다녔다. 녹도진에 사는 일본 사람의 배였다. 그 배는 가끔씩 이 바다에 나타나서 고기를 훑어가곤 했다. 아무도 그 배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 만호의 병선들도 그 배를 못 본 채 했다. 어떤 때는 그 배보다 3배, 4배쯤 되는 배가 가끔 회령 만호한테 무엇인가를 실어다가 퍼주고 대신 곡식 가마니들을 가득 싣고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 통통배는 응달 연안 쪽으로 줄곧 달려갔다. 별림이는 남편 지역보가 하던 말을 생각했다. 만호는 일본 뱃사람들이 연안해에서 불법으로 고기잡이 하는 것을 묵인해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 어부들은 낚시질로 한 마리씩 잡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외끌이 저인망으로 고기를 훑어가는 것이었다. 큰 그물로 물속을 휘저대기 때문에 고기들이 도망을 쳤다. 내덕도 앞바다에는 고기가 귀해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만호는 일본 어선들을 본체 만체하고 만만한 근동의 어부들한테서 혹독하게 어세만 받아낸다는 것이었다. 별림이는 바지락 한 개도 잡지를 못했다. 갯벌밭에 쪼그리고 앉은 채 바다에 뜬 고기잡이 배들과 일본 어선을 보고만 있었다. 막둥이네는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아낙네들은 바쁘게 조개를 잡고들 있었다.
드러난 각시여에서 미역이나 청각이나 토시나 몰이나 우뭇가사리를 뜯고 고동을 잡았다. 일본 어선은 응달 연안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를 않았다. 거기 바위굴 밑에 샘물이 있었다. 물을 길어 담는 모양이었다. 이우암의 배가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도록 배들은 서로 섞여 버렸다. 모두 그만했다. 무슨 일이 있으랴 하고 생각하면서 별림이는 바지락의 눈을 찾기 시작했다. 바지락 눈이 드물었다. 무태 흉년이 들면 바닷물에도 흉년이 드는 것이었다. 고막이나 바지락이 여물지를 않았다. 눈앞에 자꾸 이우암의 튼실한 얼굴이 어른거렸다. 간밤의 환희가 몸을 붕 떠오르게 하곤 했다. 아침에 토라져 있던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억보에게 무엇라고 말을 할까? 너 없는 새에 어느 놈인가가 내 각시방으로 드나들었다. 각시 두들겨 패서 쫓아내라.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지역보는 그 말을 고지곧대로 들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역보를 버리고 이우암과 함께 어디론가 도망을 갈까? 어디에 가서 무얼 하고 살아갈까? 별림이는 조개와 조약돌을 함께 바구니에 주워 담곤 했다. 조개와 조약돌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넋이 흩어진 별림이의 귀에 무슨 소리인가가 들려왔다. 호미를 놓고 바다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무인도만한 병선들이 노력도 쪽에서 나타났다. 병졸 60인을 태울 수 있다는 중맹선이 한 척, 30인을 태울 수 있다는 소맹선이 한 척이었다. 그 뒤에 살같이 잘 달리는 칼 모양의 쾌선 한 척이 따랐다. 앞에 두 배에서 무슨 소리인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풍악인 듯 싶었다. 저 배에 누가 탔을까? 만호가 탔을 것이다. 얼마 전에 만호가 새로 도임했다더니 근처의 양반들하고 함께 회평과 선유를 즐기는 모양이다. 갯벌밭의 아낙네들은 일손을 멈추고 풍악을 흩뿌리면서 나타난 병선 세 척을 멍이 보고들 있었다. 썩어 빠질 것들. 참말로 지랄 용천들을 한다. 관내 사람들은 배구라 다 죽어가는데 고기에다가 밥에다가 기생 껴안고 술 타령하고 풍악을 올리고 참말로 잘들 한다. 이럴 때 용왕님네는 무엇을 하고 계실꼬? 아낙네들은 그 병선을 향해 욕설과 저주의 말을 퍼부어댔다. 뒤따르던 쾌선이 진로를 바꾸더니 낚시질을 하는 어선들에게로 나아갔다. 어선들이 동요를 보였다. 그 병선을 향해 모여들었다. 병선에 탄 군졸들이 어부들한테서 싱싱한 횟감 고기들을 거두고 있었다. 달섬이와 순한예, 북어 껍데기처럼 꺼멓게 썩은 채 고랑이 패인 지붕에 늦은 봄에 뜨뜻한 햇살이 내리 부어지고 있었다. 까맣게 그을은 석가래가 튀어나오고 그것을 덮었던 흙덩이가 부스럼 딱지같이 붙어 있었다. 처마는 그 끝을 금방 마당에 쳐박고 허물어질 것 같이 수굿했다. 마당은 너댓 평이나 될까 말까 했다.
처마를 받치고 있는 썩은 통나무 기둥은 두루뭉술이한 주춧돌을 썩어 문드러진 발끝으로 디디고 서 있었다. 통나무 가장자리는 토방을 오르내릴 때의 손잡이가 된 듯 검은 손때가 엉기어 있었다. 기둥 뒤쪽에는 흙담을 쌓아 올린 바람벽이 있고 그 옆에는 두엄더미로 내던져졌으면 마땅할 듯 싶은 거적대기 한 자락이 늘어뜨려져 있었다. 방을 가리는 거적문이었다. 토방 위에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토방에 엉덩이를 붙이고 투명한 햇살이 든 마당으로 두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다. 어른의 헤어진 중이를 뜯어 만든 혹바지를 입었을 뿐이었다. 우통은 벗은 채였다. 까치집처럼 헝클어진 순 많은 머리카락을 따았는데 그것은 헌 새끼줄 토막처럼 몽당하게 뭉쳐진 채 시꺼먼 등허리 중간쯤에서 대롱거렸다. 10살쯤 된 나름으로는 어깨가 넓게 벌어져 있었다. 가슴팍에 쌍토 규자 같기도 하고 임금 왕자 같기도 한 갈빗대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구정물기가 발리어 번들거리는 얼굴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구정물기가 발리어 번들거리는 얼굴은 누루퉁퉁하게 부어 있었다. 얼굴의 구멍새들은 큼직큼직했다. 뚜렷했다. 이바우의 아들 달섬이었다. 달섬이는 짜증이 났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면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어디로든지 휙 나가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다. 옆에 앉아있는 순한예 때문이었다. 7살인 순한예는 그와 마찬가지로 간신히 아랫도리를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쥐털 같은 데다 석회들을 주렁주렁 매단 머리칼들은 도단한 부스럼의 진물에 엉겨붙지 않도록 숨벅숨벅 잘라냈다. 흡사 쥐가 머리빡 여기저기를 뜯어먹어댄 것 같았다. 부스럼은 헐벗은 산마루에 너덜건 같았다. 거기에 눈알이까지 심하게 앓고 있었다. 벌겋게 충혈된 눈 가장자리에는 검푸른 눈곱이 말라붙어 있었다. 순한예는 진즉부터 울고 있었다. 물레를 젓는 할머니들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울면서 그를 졸라댔다. 어머니한테 가자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달섬은 벌써부터 고참봉 집에 간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배가 고파 있었다. 밥이라는 것을 먹어본 지가 아득했다. 참봉 어른 집에 부엌 일을 하러 다니는 어머니한테서 누룽지 한 입을 얻어먹은 것이 열흘쯤 전이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그 어머니한테 뛰어가고 싶었다. 어머니한테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참봉집의 대문을 지키는 털보 늙은이의 눈을 피해 쏜살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도 다시 청직이나 종놈들의 눈을 이리저리 피해서 어머니가 있는 대로 스며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털보 늙은이와 종들의 눈을 피해 들어가는데 자신이 있다고 달섬은 생각했다. 자기를 쏜살이라고 삼촌 이우암은 말했다. 천둥과 함께 번쩍하는 번개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만큼 그는 날쌔다.
하지만 순한예가 따라붙는 한 그 날쌘도 소용이 없었다. 순한예를 떼어놓고는 수숫강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다. 어머니한테 가서 누룽지를 얻어 가지고 올 테니까 울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을 해도 헛일이었다. 말귀를 못 알아먹었다. 달섬이가 일어서서 어디를 가려는 기색만 보이면 순한예는 날뛰면서 울어댔다. 달섬은 풀같이 깡마른 데다 살빛이 누렇게 뜬 순한예의 눈곱투성이 얼굴을 노려보았다. 이건 정말 돼지지도 않고 살아서 귀찮게 구는 거머리 같은 계집아이였다. 태어날 때 쌍둥이였다. 남자아이하고 함께 나왔다. 할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그 남자아이는 그야말로 얼굴이 훤하고 귀골로 생긴 아들이었다. 한데 그 아들은 낳자마자 소리쳐 울어대다가 죽고 굴조새 석화 까는 도구같이 앞뒤 꼭지가 툭 붉어진 순한예만 살아남은 것이었다. 몇 년 전 봄에 가져다 먹은 보리 한 가마니 때문에 어머니는 참봉집에 붙잡혀 있었다. 아버지가 보리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가서 갚으려 했지만 참봉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보리 8가마니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 왜 그러느냐니까 그 보리 한 가마니는 그해 가을에 쌀 한 가마니가 되었으며 그것은 이듬해 봄에 다시 보리 2가마니가 되었으며 또 그것은 그해 가을철에 쌀 2가마니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듬해 봄에 그것은 또다시 보리 4가마니가 되었고 그해 가을에는 쌀 4가마니가 되었다가 그 이듬해 봄에는 보리 8가마니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 보리 8가마니를 갚을 도리가 없었다. 어찌할 수 없이 달섬 어머니를 그 집에 종이나 다름없이 들이밀고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달섬의 어머니가 참봉집에 드나들면서 누룽지라도 훔쳐다가 주곤 하는 것을 고맙게 알고 또 임슬 돌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달섬의 아버지 이바오는 흥감해할 뿐이었다. 만호 밑에 붙어 으스대는 군교들이 자기 아버지 이마동의 행적을 추궁하지 않도록 감싸주는 것을 은혜롭게만 여겼다. 어머니가 참봉집에 붙어 살기 시작한 이래로 순한예는 배가 아프다고 뒹굴어대곤 했다. 온몸에 열이 설설 끓는 병치레를 하기도 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제명이 길면 나을 것이라고 버려두곤 했다. 그들은 순한예가 얼굴 훤한 귀골인 아들을 죽이고 살아난 것으로 보아 살이 낀 계집아이라고 했다. 울음소리에서 쇳소리가 난다고 미워했다. 삼촌 이우암만 순한예를 안아주기도 하고 밥을 먹여주기도 하였다. 순한예는 지독스러운 아이였다. 앓지 않은 병이 없는데도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있었다. 이해 봄 들면서 순한예의 병치레는 뜸해졌다. 그러면서 만만한 달섬이만 물고 늘어지는 거머리 귀신이 되어버렸다. 병이 심해지면 순한예는 거정문 안쪽에서 죽은 듯이 누워 앓고 있기 때문에 달섬으로서는 성가실 것이 없었다. 그러나 순한예는 걸음발을 할 수 있게 되기만 하면 달섬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곤 하였다.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게 했다.
그가 골목길에 나가면 울면서 따라 나왔다. 떼어놓고 가면 동네 방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울어댔다. 그러다가 지치면 길바닥 한가운데서 엎드려 자버렸다. 순한예가 그랬다는 말을 아버지가 들으면 달섬을 용서하지 않았다. 종아리가 부르트도록 매질을 했다. 순한예는 할머니들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듯 맥없는 소리로 울면서 졸라대고 있었다. 잠봉집에 간 어머니한테 가자는 것. 그것은 참 어이없는 소리였다. 골목길을 제비같이 날듯이 달릴 수 있는 자기 혼자의 몸으로도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말지 한데 순한예의 손을 잡아 끌거나 업고서 어떻게 그 대문간을 얼씬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겨울에 그는 털보 늙은이한테 당한 적이 있었다. 누룽지 생각을 하고 대문간을 기웃거리다가 그 늙은이한테 뒷덜미를 잡혔다. 털보 늙은이는 흡사 개를 끌듯이 달섬의 뒷덜미를 잡아다가 골목 구석에다가 내동댕이 쳤다. 순한애야, 너 울지 말고 여기 꽉 앉아 있거라. 넌 깜짝할 사이에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누룽지를 이만큼 가지고 올게. 달섬은 두 손으로 하늘을 커다랗게 그려보았다. 순한예에게 배불룩하게 먹을 수 있는 누룽지의 크기를 연상시키려는 것이었다. 아니, 자기가 먼저 그런 연상 속에 빠져들고 싶었다. 순한예는 상체를 흔들면서 손바닥 넓이의 호치마 밑에 벌어진 빨간 꽃 같은 아랫입술을 커다랗게 까벌리고 싫다는 뜻의 울음을 쏟아놓았다. 달섬은 투명한 대기 속으로 침을 뱉었다. 텅 빈 뱃속에서 회가 동한 듯 쪼르륵 소리가 났다. 쓰리고 아려왔다. 구역질까지 나왔다. 사립 저쪽에 앞산 잔등을 보았다. 그 위에 구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순한예를 잘 돌보고 있으면 바지락 넣은 나물죽을 배가 불룩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바구니를 들고 나간 할머니와 이삐 고모를 생각했다. 그들이 돌아오려면 아직도 한나절은 더 기다려야 할 터였다. 스팔 하고 달섬은 투덜거렸다. 데리고 나가 보아야 바지락이나 나물 한 줌도 제대로 줍고 뜯지 못하는 이삐 고모를 왜 그렇듯 극성스럽게 데리고 다니는지 할머니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희멀건 눈을 들어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며 멍청에 있곤 하는 이삐 고모의 흰떡 같은 얼굴이 눈에 보이는 듯 하였다. 이삐 고모는 말을 제대로 할 줄 몰랐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알아듣지 못했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기껏 오부, 오부, 오오오 하는 소리일 뿐이었다. 그것도 어딘가가 많이 아프거나 지극히 뜨겁거나 차갑거나 어떤 위해를 느꼈을 때 그런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그래도 이삐 고모는 근동에서는 보기 드문 미녀였다. 살갗이 박꽃처럼 희고 눈동자가 새까맣고 흰자위가 많고 눈썹이 길고 보조개가 깊게 패이는 것이 특이했다. 한번 그 고모를 본 남자들은 놀라곤 했다.
다시 보고 또 보고 싶어 하곤 했다. 그 고모가 벙어리이고 귀머거리이고 백치라는 것을 알고 난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했다. 할머니가 그 고모를 들로 산으로 바다로 끌고 다니는 것이지만 이삐 고모의 얼굴은 변함이 없이 희고 고왔다. 검어지고 거칠어질 줄을 몰랐다. 얼굴에 박힌 구멍새들이 오목오목 좀상스럽지 않고 귀여웠다. 언젠가 달섬은 누룽지를 두 소나귀에 움켜쥐고 도망쳐 나오는 촉박한 와중에도 참봉 양반네 마당 한 구석에 벌어져 있는 백합꽃을 눈여겨보았다. 이 삐고모가 바로 그 꽃같이 예뻤다. 아무리 꽃같이 예쁘더라도 바보 멍청이는 바보 멍청이 아닌가. 달섬은 할머니가 못마땅했다. 이 삐고모는 죽어서 갯벌만 한 입 머금고 있는 바지락 하나도 주워 올 줄을 몰랐다. 그에 비하면 달섬은 바지락, 고동, 소라, 군부, 개를 잘 잡고 팔에 돌김, 돌미역을 잘 뜯었다. 나물도 캘 줄 알았다. 돈나물, 취나물, 쌀이버섯, 송이버섯, 느타리버섯도 캐고 딸 줄을 알았다. 한데 할머니는 그를 순한예 옆에 앉혀놓고 이삐 고모를 데리고 나가곤 하는 것이었다. 젠장칠 하고 달섬은 투덜거리면서 침을 섬돌에 뱉었다. 할머니와 이삐 고모는 토방에 얹힌 처마 그늘이 마당을 반쯤 먹어 들어가야 돌아올 것이었다. 고기잡이 나간 삼촌 이우암은 해가 저물어야 들어올 것이고 참봉내 고깃짐을 지고 나간 아버지 이바우는 깜깜한 밤이 되어야 들어올 것이다. 달섬은 따분하고 좀이 쑤셨다. 할머니와 이삐 고모는 노루목 연안의 잿등에 있는 허리 긴 밭둑에서 나무를 캐다가 썰물이 치자 바다로 내려갔을 것이다. 밭 언덕엔 삘기도 있고 새콤한 찔레순도 있을 것이다. 야들야들한 찔레나무에 새순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기고 새콤새콤하면서 비린 그것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제비새끼의 노란 혓바닥같이 부드럽고 달보드레한 삘기를 까먹었던 입맛이 혀끝에서 새롭게 솟았다. 썰물진 바다에 내려가 굴을 까먹고 군부를 잡아먹던 입맛도 살아났다. 입안에서 군침이 돌았다. 뱃속에서 회가 요동을 쳤다. 창자가 곤두섰다. 콧노래를 하듯 울고 있는 순한예를 떼어놓고 나가는 묘책이 없을까. 희한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순한예를 억지짬을 재우자는 생각이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는 순한예의 머리를 갑자기 두 팔로 끌어다가 가슴에 품었다. 아이고 어쨌거나 저기 저 초란잎에 파란 큰 놈 짊어지고 오는 것 좀 보소. 아, 우리 순한내 잡으러 오는 갑다. 아이고 어쨌거나 아가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 달섬은 벌벌 떠는 신용을 하면서 거정문을 들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거정문이 가리워진 방 안은 어두컴컴했다. 순한내는 다급하게 당한 일이라 얼결에 울음을 그쳤다. 달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달섬은 순한예를 아랫목에 눕히고 누더기 입을 자락을 끌어다가 덮어주면서 모로 누웠다. 할머니가 하던 대로
한 팔로 자기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 팔로 순한예를 끌어안았다. 눈 딱 감고 잠자거라. 잠 쿨쿨 자는 사람은 안 잡아간단다. 아이고, 어쩌구나. 여보시오, 조란이 페달. 우리 순한예는 잠 쿨쿨 자요. 잡아가지 마시오. 달섬은 방문 앞으로 다가오는 초란이 폐에게 하듯이 소리쳐 말을 하고 순한예의 눈두덩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잠자기를 재촉했다. 순한예는 얼결에 눈을 감기는 감았지만 잠이 들리 만무했다. 순한예의 속도 뻔히 아는 것. 아침에 조개 넣은 나물죽 몇 숟가락을 떠먹은 속이라 달섬의 뱃속과 마찬가지로 헛헛하고 쓰릴 것이었다. 그러기에 여지껏 그렇듯 흥얼거리며 울어댄 것이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달섬은 순한예를 얼른 재우려 하고 있었다. 열심히 순한예의 가슴팍을 토닥거리며 할머니가 하던 대로 자장 자장 잠자거라 달떡 같은 우리 아기 자장 자장 잠자거라 뒷산에는 부엉이도 새콤새콤 잠을 자고 하다가 다시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조란이 페달. 우리 착한 순한예는 잠 쿨쿨 잘 자요. 다른 데로 나가보시오. 하고 나서 다시 자장가를 불러보지만 순한예는 눈을 감고 잠이 든 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숨결을 들어보면 잠이 들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 있었다. 또 잠든 채 하는 것도 한도가 있었다. 오래지 않아서 순한예는 어두컴컴한 속에서 눈을 또랑또랑 뜨고 마당으로 귀를 기울였다. 애초에 오지 않았던 초라니 패들이었으므로 마당에서 무슨 기척이 있을 리 없었다. 순한예는 다시 어머니한테 가자. 하고 울기 시작했다. 달섬은 방 안에 서린 어둠보다 더 새까만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혀를 물었다. 그는 새로운 비방을 내렸다. 순한예를 힘껏 걷어밀면서 어려, 후련한다. 하고 소리쳤다. 순한예가 그의 가슴 속으로 얼굴을 묻으면서 달려들기를 바라고 한 일이었다. 순한예는 윗목의 바람벽 쪽으로 한 바퀴 뒹굴어간 채 잠시 흥얼거리다가 부시럭부시럭 일어나고 있었다. 오비요, 호랑이. 따위에 무서워질 순한예가 아니었다. 순한예는 너무 많이 그런 식으로 당해온 터였다. 달섬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순한예의 볼을 후려쳤다. 잠들은 자란 말이다, 이 멍청아. 순한예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디에 울 힘이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었던지 달섬의 귓속을 송곳으로 도려 파는 듯한 쇳소리로 울어댔다. 달섬은 밖으로 나갔다. 토방에 걸터 앉았다. 순한예가 악을 쓰며 기어 나와서 그의 옆에 앉았다. 달섬은 얼굴을 우거지같이 일그러뜨렸다. 순한예를 버려두고 치고 싶었다. 순한예가 그를 따라오다가
골목길에서 넘어지든지 도랑물에 빠지든지 아랑곳하지 말고 얼른 뛰어가자고 스스로를 채근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무서운 얼굴로 신신당부를 했었다. 순한내가 도랑에 빠져 죽거나 어쩌거나 하면은 너도 거기 쳐넣어서 죽이고 말 것이다. 순한내 잘 봐라. 달섬은 환장할 것 같았다. 순한이의 울음은 또 흥얼거림으로 바뀌었다. 주먹으로 순한이의 머리통을 꽝꽝 찍어 그 울음이 나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다. 마당에는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사람 소. 수수깡 울타리 앞에 새끼줄 몇 가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기막힌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주름잡았다. 달려가서 그 새끼줄을 사려들고 왔다. 한쪽 끝을 기둥나무에다가 단단히 묶었다. 다른 한 끝으로 순한예의 허리를 동여 묶었다. 순한예가 팔을 젓고 몸통을 비틀면서 묶이지 않으려고 했다. 순한내야, 우리 소놀이 하자. 너는 소고 나는 깔땀살이 머슴이다. 내가 얼른 가서 풀 많이 뜯어가지고 올 것인게 너는 여기서 음모 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달섬은 이렇게 순한예를 달래면서 허리에 묶은 새끼줄 끝에 고매줌을 단단히 졸랐다. 혹시 순한예가 그것을 어떻게 벗겨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고매줌을 등 뒤로 돌려서 몇 번이고 죄어댔다. 왜 진즉 이런 꾀를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순한이한테 얽매여 있는 사이에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깝고 짠했다. 달섬은 순한예 옆에 대변을 하는 신용을 해 보이면서 말했다. 소야, 나 응 하고 나서 풀 많이 뜯어갖고 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거라. 뒷간 쪽으로 가는 채 하다가 수숫강 울타리 사이를 뚫고 나갔다. 다리가 팍팍하기는 하였지만 화살 날아가듯이 뛰었다. 누룽지를 얻어먹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 윗동네도 아랫동네와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골목길을 어정거리거나 사립이나 마당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었다. 발걸음이 불편한 늙은이나 어린아이들은 굶은 나머지 방바닥에 질펀히 누워있는 것이고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마을 밖으로 나간 것이었다. 송기를 벗겨 먹으려고 나무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거나 조개나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먹어 보려고 바다로 나갔을 터였다. 나무를 캐려고 들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웃집 헌막둥이도 어떻게 입질을 해 보려고 어디론가 갔을 터였다. 고 참봉집 대문 앞도 조용했다. 달섬은 거기에서부터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다. 참봉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쪽대문만 반쯤 열려 있었다. 털보 늙은이가 문간의 방문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 늙은이는 참봉하고 어려서 함께 자랐다고 했다. 참봉은 종처럼 부리는 마을 사람의 자식들이 들랑거리는 것을 싫어했다. 털보 늙은이로 하여금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라고 호령을 하곤 했다. 털보 늙은이는 상전이 시키는 일이면 똥이라도 덜컥 집어먹었다.
칼을 들이밀면서 제 불화를 까라고 한데도 고지곧대로 깔 충복이었다. 눈이 어두웠지만 그 털보 늙은이는 용케 만호가 보낸 군교나 군졸과 마을 사람들을 잘 구별하였다. 참복내의 아들들의 동료 선비들과 어떻게 곡식 가만이나 얻어먹다가 먹어볼까 하고 사사로이 찾아오곤 하는 군교놈들을 척척 알아보았다. 허리를 굽신거리며 들여보낼 사람은 들여보내고 들어서지 못하게 할 사람은 반발짝도 못 들어서게 하였다. 그래도 달섬은 그 털보의 눈을 피해 그 대문을 뚫고 들어가 마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누룽지를 얻어먹은 적이 있었다. 꼭 한 차례뿐이었지만 그것은 매우 운수가 좋은 날의 일이었다. 마침 대문간에는 종들과 그들에게 끌려온 남정네 하나가 실랑이질을 하고 있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끌고 왔느냐? 글쎄, 들어가서 참복 나으리를 만나보면 알 것 아니오. 이때 털보 늙은이는 그들에게 눈을 주고 있었으므로 달섬은 재빠르게 통과할 수가 있었다. 한데 이날은 달랐다. 참봉집 팔각 대문 앞으로 뻗어간 골목이 조용했다. 달섬은 절망했다. 그래도 그냥 돌아설 수는 없었다. 조용하기 때문에 털보 늙은이가 자기 문간방 대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는 쥐를 잡으러 가는 고양이처럼 걸었다. 쪽문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털보 늙은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 늙은이의 거심에 틀림없는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문간방 앞에 놓여 있었다. 그 늙은이가 방 안에 들어가 있다 싶었다. 참봉이 어디론가 행차한 틈에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다. 이날도 무척 운수 좋은 날이 될 것 같았다. 이 대문만 통과를 하면 이리 피하고 저리 숨어가면서 어머니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터였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면서 걸었다. 털보 늙은이가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목덜미를 낚고챌 것 같은 생각에 가슴이 벌렁거렸다.